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세상 참 무섭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다 이런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당장간 쓸개라도 빼줄 것 같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도 무섭고 그렇게 인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앞에서 눈 돌아가는 것도 무섭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왼수보다 더 무섭게 변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40년 조금 넘게 살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의 모태솔로 남자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와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어머니 외엔 여자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 외모가 좀 많이 흉측하기 때문이에요. 못생겼냐고요? 네, 정말 못생겼습니다. 아침에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니까요. 거기에 안 좋은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갖췄어요. 유전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했고 일하는 분야가 컴퓨터 관련 일이라서 매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살은 제가 봐도 흉할 정도로 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물론 애초에 외모를 포기했던 건 아니에요. 사춘기 때 이성에 호기심이 많았을 땐 저도 머리를 모자로 좀 가려도 보고 없는 머리카락 무스로 어떻게 좀 덮어도 좀 보고 최신 유행하는 옷도 입어봤죠. 정말 바라게 가깝게 외모를 꾸며봤어요. 하지만 주변에 여자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나마 동네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던 누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누나가 제 험담을 하더군요. 제가 오면 그냥 좀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 불쌍하니까 잘해줘야지. 그 말을 우연히 듣고 그때부터 여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내 팔자에 여자란 없다란 생각에 정말 수도승 마냥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완전 막아버렸어요. 사춘기 때 호기심으로 본다는 성인 영화도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인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외모부터 놀리기 쉬운데다가 제가 대화 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친구들도 저를 껴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게 사춘기와 고등학교는 지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름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학에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진 않더군요. 미팅에서 저는 늘 따돌림을 당했고 나중엔 그 흔한 미팅 제안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하도 이런 일이 흔하다 보니까 덤덤해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머리는 더 빠지고 마음을 풀어버리니까 몸에 살은 더 붙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포기하면 마음은 편해지니까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외국계 기업의 연봉도 빵빵했습니다. 제가 여자운은 없지만 이상하게 돈복은 많은지라 업무도 탄탄대로였고 투자하는 주식이나 사둔 땅은 계속 돈을 낳아서 제 나이에 나름 돈 좀 만지는 사람이 됐어요. 솔직히 직장 다니는 게 취미가 될 정도로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던 거죠.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었고 남자 때문에 가슴 아파본 적도 없었으니 일상이 심심했어요. 남들처럼 노래방 가서 헤어진 여자 생각하며 질질 눈물 짠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발라드 음악을 들어도 별 감흥도 없고 그냥 마음 맞는 남자애들이랑 술집에 가거나 혹은 아가씨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더라도 저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정말 내가 내 돈 내고 노는 곳에서도 눈치를 볼 정도로 외모에 대해서는 늘 주눅든 삶이었어요. 물론 집에서는 항상 성형수술해라 운동해서 몸을 가꿔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이 다치니까 굳이 제 외모를 가꾸고 싶지도 않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직장 이렇게 다니다 보니 돈을 쓰지도 않고 늘어난 거니 제 자신에게 점점 투자하는 것이 많아져서 집도 좋은 곳에 사고 부모님께 돈도 넉넉하게 드리니까 잔소리도 줄어들게 되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죠. 그렇게 잘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남은 작업을 좀 하고 있다가 제 밑에 일하는 서포트 직원에게 카톡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땡해지면서 압이 뿌옇게 되는 겁니다. 순간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의식이 없더군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인 겁니다. 눈앞에 누가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나 봅니다. 다시 눈을 뜨니까 제가 고급 병실에 누워있더군요. 어머니가 옆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 몸엔 온갖 링거와 치료제 같은 약물들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데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소리를 쳤더니 주무시던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의식이 돌아왔다며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알고 보니 제가 일하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카톡을 주고받던 직원이 업무는 빨리 해야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답변은 안 하고 그래서 전화도 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해줘서 제가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저를 살리고 그 직원이 저를 살린 셈이죠. 어쨌든 당분간 입원 치료를 해야 했기에 병원에 있었는데 정말 돈이 좋긴 좋더군요. 1인실에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며 의사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매번 안부를 묻고 제 전용 벨도 있고 어쨌든 무슨 호텔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여성이 있는데 바로 병실에 드나드는 간호사였습니다. 정말 꿈에서나 보던 이상형의 간호사였어요. 조금만 외모에 자신 있는 남자라면 틀림없이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어지는 여성이었죠. 어찌나 외모가 아름답고 행동도 너무나도 여성스러워서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모에 자신도 없고 이미 마음의 벽을 두 겹 세 겹으로 쌓은 인간인지라 절대 내색하지 않았죠. 어차피 저 간호사도 내가 말을 걸어봤자 나를 괴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했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트일 때쯤이었어요. 저도 많이 호전된 상태라서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무 정도는 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때 그녀가 넌지시 묻더군요. 혹시 아버지가 재벌이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간호사들끼리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 병실값이 엄청 나오는 곳을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걸 보면 재벌가 아들이거나 아니면 로또 맞은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군요. 최고급 병실에 계속 눌러앉아 있지 그렇다고 졸부마냥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노트북으로 뭔가 두들겨 대고 누군가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리니까 재벌 2세나 3세 정도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픽학 나오는데 그녀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하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그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링거노우로 온 건데도 날 보러 온 건가? 혼자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중간에 관광 체크하러 올 때도 괜히 거울을 한번 보며 그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그녀를 좋게 보시더라고요. 은근히 그 말을 들으니까 그녀에게 용기를 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적 동네 누나에게 고백할까 말까 고민한 이후로 두 번째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간호사 그녀가 온 순간에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보통 일 끝나고 뭐 하세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잔다고 하더군요. 여자를 좀 만나봤거나 용기 있는 남자 같으면 나중에 저랑 식사라도 할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텐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녀가 피곤해서 잔다는 말에 네 하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답답했는지 갑자기 왜요? 퇴원하면 저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뻐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밥을 먹자는 제안, 그것도 짝사랑하던 이상형의 여인이 먼저 밥을 먹자고 하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녀와 가까워졌고 제 삶에도 희망, 긍정, 기쁨, 행복 이런 단어가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병실 데이트를 몰래 이어갔습니다. 아주 짧지만 그녀가 잠시 병실에 들리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퇴원하고 어디 갈까 계획도 세웠죠. 물론 정상적인 연인들처럼 알콩달콩 데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나중에 뭐 하자 이런 간단한 대화였지만 적어도 그녀가 저를 싫어하진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에겐 너무나도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의사가 퇴원하란 말만 없었으면 병원에서 평생 살고 싶었지만 일단 병실을 나왔습니다. 물론 그녀의 연락주도 받았고 가까운 시간 안에 밖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매일 간호복 입은 그녀를 보다가 사복 입은 그녀를 보니까 심장이 콩콩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리도 벗겨지고 배 나온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더군요. 저랑 그녀가 둘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그런 수근거림을 들었는지 저에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시고 아버지는 사업가였지만 사업이 망한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녀가 거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무료하게 병원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그녀가 나타나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제 정체가 나름 이슈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니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첫 만남 때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최고급 풀코스로 그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가장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가장 좋은 와인으로 그녀의 입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최고급 차로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줬고요. 그녀는 부담스럽다 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때쯤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랑 계속 만나주실 건가요? 그러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매일매일 생기게 된 거죠. 그녀가 비번인 날엔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고 그날은 회사에 난리가 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기겁을 했을 정도였죠. 하긴 그럴 만도 했습니다. 매일 일만 하는 찐따 직원이 어디서 미스코리아 뺨치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니 회사가 뒤집어질 만도 했죠. 모두들 수군대고 저에게 와서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어깨가 으스해지는 겁니다. 옛말에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을 한다더니 그 말을 실감하겠더군요. 저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녀를 위해 제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길 것도 없었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줬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줬으니까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나도 얼굴 싹 고칠까?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외모잖아 그랬더니 그녀는 제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면서 난 자기의 이 얼굴이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얼굴이잖아 그래서 당신만이 가진 거고 그래서 나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모 신경 쓰지 말고 이젠 건강에 신경 써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스르륵 안 녹을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더욱더 최선을 다했고 그녀가 하라는 것은 다 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 눈엔 제가 그녀의 노예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예로 불려도 좋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푹 빠졌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와 만나게 된 후 2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녀는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하더. 저는 그녀에게 푹 빠졌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와 만나게 된 후 2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녀는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하더군요. 좀 급한 감이 없지 않나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자기가 왠지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이러면서 강하게 결혼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저야 좋았죠. 이런 미인이 결혼을 밀어붙이니까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필요하니까 양가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더니 그녀가 좀 많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야기했잖아 엄마가 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빠만 만나면 안 될까? 하긴 생각해보니 괜히 불편하신 예비 장모님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는 예비 장인과 여자친구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고모 이렇게 넷이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평범한 상견례였습니다. 그냥 서로 인사 주고받고 각자 가문이 어땠네 약간의 기싸움 좀 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마지막엔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상견례는 마무리가 됐죠. 근데 헤어질 때쯤 예비 장인이 이상한 말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자네 재산은 더 모을 생각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내일 당장 죽을 사람도 아닌데 40대 88할 때 당연히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질문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 물어보시길래 저도 얼결에 그럼요 열심히 모아야죠. 이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장인이 굉장히 시덥지 않은 표정으로 그럼 건강관리에 힘쓰게 얘기 듣자니 혈압이 높다며 아직 젊으니까 괜히 혈압약 함부로 먹지 말고 얼른 살 빼고 몸 만들게 그땐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살 빼라는 것도 사위니까 걱정해주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 집안의 정체를 알고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확정되자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심장이 안 좋아서 빈혈 증세가 있으면 혈액이 필요한데 헌혈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에 처음엔 흔쾌히 응했습니다. 사위인데 그런 거 못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Rh형이라서 보기 드문 혈액형인데 알고 보니 예비 장모님도 같은 희귀 혈액형이더군요. 어쨌든 장모님을 위해 수혈을 해드렸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했고 미리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속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아내가 결혼을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냐며 발끈했고 저희 가족까지 나서서 그녀를 설득한 끝에 정해진 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저는 끝까지 그녀를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자꾸 거부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짜증이 좀 났지만 어차피 하루 이틀 볼 사이가 아니니까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후 처가집에 들렀죠.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장인 장모님은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찾아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건강 때문에 몇 번 뵙지 못했던 장모님을 결혼식장 이후로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점수도 더 딸 겸 온갖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장모님은 아이처럼 웃으시면서 앞으로 딸에게 잘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했더니 장모님도 우스갯소리로 경기도에 있는 건물 명의를 넘기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깔깔거리며 웃어 넘겼죠. 게다가 장모님이 어찌나 잘 챙겨주시던지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피곤해서 그런지 그날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니 졸음이 설설 오는데 도저히 잠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눈을 감아야지 했는데 눈을 떠보니 한낮이었습니다. 이미 장인어른은 동네 마실 다니러 나가셨고 장모님은 병원에 가셨고 아내만이 부엌에 있더군요. 근데 오른쪽 팔이 조금 시큰거려서 슬쩍 보니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조금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일하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자기한테 전염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혈액 샘플 보낸 거야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일어나면 피 뽑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너무 곤히 자고 있고 빨리 결과는 보고 싶어서 피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렇게 처가에서 점심까지 먹고 신혼집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신혼의 달콤함을 느끼려고 했는데 그녀는 계속 몸 핑계를 대며 당분간 처가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픈 엄마와 직장 없이 계신 아버지 생각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일단 이해한다며 신혼집에 저 홀로 있었죠.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부부는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올 기미가 안 보여서 다시 처가 집으로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내는 갑자기 애교를 부리면서 오빠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신혼집 가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더 잘해줄게 그러니까 오빠 경기도에 있는 땅 그거 명의를 우리 아빠한테 줄 수 있어? 이게 무슨 귀신 시나리오 까먹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한 번도 저랑 침대에 누워본 적도 없던 그녀가 갑자기 애교를 부리는 것도 이상했지만 또 갑자기 땅 명예를 옮겨달라는 것도 기분 나쁘더군요. 근데 장모님이 엄청 아픈 티를 팍팍 내며 이제 한 식구인데 어려운 처가 좀 살려주게나 그래야 우리 딸도 마음 편하게 같이 지낼 거 아닌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모은 돈으로 나의 투자 감각으로 사둔 땅을 누구 좋으라고 한 번에 땅 주인 명의를 넘기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장모와 장인 어른을 생각할 게 뭐 있냐며 다그치는데 엄청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처갓집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내는 굉장히 짜증난 목소리로 아 진짜 이 짓도 못 해먹겠어. 저 인간 얼굴 보는 것도 이젠 역겨워서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RH 혈액형이라서 엄마한테 도움이 될까 했더니 수혈도 안 되는 피에다가 돈 많은 돼지 주제에 죽으면 돈 사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엄청 돈도 안 쓰고 아우 짜증나 그랬더니 장모님은 아내를 달래면서 나중에 살살 꼬셔봐 내가 봐도 오늘은 좀 급한 것 같구나 피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돈이라도 뜯어내야지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참어 저런 애들은 저같이 미인 보면 사족을 못 쓰니까 땅이나 건물 하나만 알차비기로 받아내 그러자 아내는 주사기를 만지작거리더니 아 얼굴만 보면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 말이 너무 섬찟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기분 같아선 방문을 열고 나가서 무녀 싸다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한 여자들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안 되겠더군요. 몰래 창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베란다 쪽 창문은 열었는데 방충망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뜯어내서 부드득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아내와 장모님이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방충망을 뚫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불이 나게 도망쳤죠. 멀리서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조건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녹음한 걸 대충 들어보니 자세하게 들리진 않지만 적어도 모녀가 저에게 짜증을 내는 뒷담화 내용과 명의를 돌리고 이혼하자는 내용은 어느 정도 들리더군요.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는 왔지만 받질 않았고 아는 변호사 친구를 새벽에 찾아가서 물어봤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 결론이 명백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죠. 아내는 무슨 소리냐, 농담이었다,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하소연을 한 것뿐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저는 그날 두 모녀가 나눈 무서운 대화가 귀가에 맴돌아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신혼집의 반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합의 요청을 하더군요. 저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무조건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정말 몸만 들고 왔거든요. 은밀히 말하면 세탁기 한 대와 자기 옷만 들고 왔습니다. 저는 제 돈을 1원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정말 피까지 뽑아주고 돈도 다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남자의 순정을 울린 그 집안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